네. 약간 그 문제가 돼서 한 15분, 요번에는 차시가 4개가 되겠네요. 15분 찍다가 갑자기 지금 그게 끊어졌는데 미안합니다. 요번 주는 왠지 그 4차시 짧게 짧게 자른 게 있을 것 같네요. 좀 너무 미안해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고종 황제가 근대화를 하려고 이제 제국을 선포하고, 근데 어떻게 됐죠? 금방 을사늑약, 즉 일제강점을 당하게 됩니다. 일제강점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36년에 일제의 그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금방 신탁 통치를 통해서 북쪽은 러시아가, 북쪽은 소련이, 그 다음에 남쪽은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타에 의해, 그리고 또 6.25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20세기의 전반부가 그야말로 어떤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면서, 그러면서 20세기 중반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1960년에 1차 경제 개발 계획을 하게 되고, 사실 그 이후에는 그냥 전쟁 복구하고 구호물품 받아먹고 정말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근대화는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서구 문물이 유입되고, 또 그 다음에는 미국을 통해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정착된 문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식민지 지배. 서구 열강들도 똑같이 식민지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일본은 그런 것을 이제 뭐랄까 편승해서 우리를 점령을 한 것이고,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침탈과 더불어 들어온 그런 유럽과 미국의 문화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배를 받은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민족 문화에 반대되는 그런 대중문화는 굉장히 서구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그런 피해의식에서 이렇게 대중문화를 정의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대중문화의 정의 가운데 그 어떤 정의도 긍정적인 정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학에, 우리 대학, 사실 지금 서울여대는 한류와 원어 이런 제목의 강의가 늦게 만들어진 편이고요. 각 대학들이 이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강의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론영상학과라는 또 이런 그 전공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친숙한 그런 전공이지만, 과거로부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신문학과만 있었어요. 신문학과 혹은 신문방송학과.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대중문화를 폄하하여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까 그 선생님이 한 어떤 교수님의 예를 들어보다시피 대중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부정적 시각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죠. 그 이유는 고급스럽지 못하다. 글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급 문화라는 것이 뭔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일단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사쪽에 가면 이제 그 사쪽에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어쨌든 고급 문화가 아닌 이 대중문화의 특성,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이제 뭐랄까, 이 문화를 고급스럽지 않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1주차 수업인지 2주차 수업인지 얘기를 했지만, 그럼 고급 문화는 예를 들면 케이팝의 반대는 클래식이냐? 한국 케이팝의 반대는 클래식이냐? 서구의 팝 뮤직의 반대는 뭐 클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맞아요? 케이팝의 반대는 클래식 맞아요? 근데 클래식 음악이 원래 우리 거였나요? 한번 얘기했겠지만,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의 근대화는 외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체되고 어찌 보면 강제로 수용된 그런 그 대중문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원래 고급 문화 뭐죠? 굳이 따진다면 왕실에서 연주되었던 아악이라든지, 뭐 양반들이 불렀던 시조창이라든지 남아있지 않죠. 오히려 평민문학인 판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만, 오히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국악이나 이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전통 무용이나 대중적이지는 않죠. 네, 굳이 말한다면 그것이 고급 문화이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 사쪽에서는
대중문화의 특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있어요.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문화의 특성의 정의는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한류와 언어라는 측면에서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대중문화의 가장 큰 특성은 이윤 창출이에요. 이윤 창출이에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업주의 문화다. 상업성을 가져요. 그죠? 상업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상품의 유통 과정 자체가 자유시장의 경쟁 원리에 따라 소비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소비되는 것이다 보니까 유행을 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랄까 영구적인 어떤 영구불변의 가치를 갖는 어떤 아트로서의 그런 속성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요즘 뭐 보통 보면 배우 말고 가수들이 뭐 아티스트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스스로 나는 딴따라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또 현대사회에서 과거에 정말 이제 그 딴따라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업군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마음,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건 간에 대중문화는, 현대 대중문화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이고, 그 다음에 유통과정 자체가 경쟁시장의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소비와 공급과 소비의 그런 저울추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네. 소비자인 대중은 대중문화산업의 문화상품 판촉 활동에 의해 쉽게 조정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런 면은 있죠. 어느 정도 그런 면은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많이 노출이 된다든가, 간단히 말하면 어제 여러분들 아카이브 K를 또 내가 좀 봤으면 했는데 봤겠지만 거기서도 보면 어느 그룹이었었지? 그 블랙핑크였는지 트와이스였는지, 네, 선생님이 두 그룹이 헷갈려요. 네. 뭐 남자 아이돌도 헷갈리는 판국에. 근데 그 두 그룹 중에 이제 다 대기업의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다 보니까 데뷔도 하기도 전에 이미 유명해지고 데뷔하면서 1위를 했대요. 데뷔하면서 1위를 했고,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SM이나 YG나 또 JYP나 거기서 나온 아이돌들은 멋지고 노래도 잘 부르고 올 거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미 문화상품 판촉 활동에 우리가 조종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살 때 기왕이면 중소기업 제품보다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정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중을 우매한 집단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B,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창조자는 대중문화 산업에 고용된 계약관계다. 자, 이때 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티스트예요. 자, K-팝에 대해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인형에 불과하다. 얼굴 예쁘고 대충 노래 부르고 춤 대충 잘 춰서 그냥 뭐 이러는, 그렇게 이제 폄하가 되는 것이죠. 폄하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위대한 화가라든지 위대한 작곡가라든지 그들은 창조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중문화의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창조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수수 창조자라고 하기보다는 이들은 이제 타협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업에 고용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계약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창조자는 문화산업의 요구와 타협을 한다. 어떤 순수한 자신의 창조적인 열정만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독창적인 창조 행위에 전념할 수 있는 고급 문화의 창조자와 구별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중문화의 대량 생산과 규격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선생님 어릴 때는 이제 프로스펙스 나이키라는 거 말고 프로스펙스라는 게 이제 지금 뭐 등골 뭐였죠? 옛날에 노스페이스가 등골 뭐 패딩 뭐 이런 것처럼 예전에 그 운동화, 그러니까 메이커라는 말, 응답하라 1988, 요즘 여러분들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기서 메이커라고 우리가 불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누가 들면 다 들고 누가 싫으면 다 싫고 약간 그런 속성이 좀 있는데 이게 몰 개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5초 백이라고 해서 그 루이비통 백이 15초 백이다. 한국에 오면 15초만 지르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그래서 뭐 사실 그들은 명품이라고 하지만 이제 명품이라고 하지만 이제 잘못하면 너무 이제 몰 개성 예, 그러니까 아마 점점 비싸게 만드나 봐요. 한국 많이 못 사게 하려는지. 어쨌든 너무나 표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중문화의 세 가지 특성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네 번째는 대중문화 산업의 오락지향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높여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다면 그 소비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뭐 사람을 가지고 수준을 나누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이미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품을 이제 이 대중문화 컨텐츠를 소비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제 그 아카브 K에서 박진영 그 프로듀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더걸스를 미국으로 진출을 시킬 때 미국 문화는 키즈 그 이제 뮤직이라 키즈 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칼디비 맞나요? 왜 정말 그때 최근에 작년에 나온 이게 굉장히 외설적인 사실 그 팝송의 가사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뭐 선생님도 이제 옛날 팝 그 뭘 좋아했던 사람이라 최근에는 안 보다가 이제 뭐 그 K-팝이나 K-컬처 이런 한류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좀 논문도 쓰고 뭐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이제 그것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훨씬 더 외설적이고 성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가운데가 없대요. 티인과 그러니까 10대 그러니까 하이틴과 20대가 향유한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로 보수성을 지금 너무 야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파고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박진영 씨의 그 얘기는 맞아요. K-팝의 수용은 대개의 경우 상대적으로 너무 외설적이거나 K-컬처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뭐 예를 들면 미국 뭐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나서 그날 저녁에 침대로 가고 뭐 이런 것만 보다가 뭐 미스터 선샤인에서 세상에 키스씬 한 번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절절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느냐 등등의 그러니까 여러 수용층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진영 씨가 그런 타겟은 이제 잘 잡았던 것으로 보여요. 뭐 비교적 원더걸스는 그래도 꽤 큰 그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게 또 그 비하인드는 몰랐는데 어제 봤더니 참 고생스럽게 나름의 그 시기에 맞는 성공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락적 성향이고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 소비자 층을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말초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늘 심각하고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다 보니 이것은 되게 오락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 상품의 유행성.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소비재다 보니까 이윤 확보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상품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수가 나와요. 가수가 나와서 이 가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품이에요. 근데 상품적 가치가 없으면 금방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뭐 가수든 배우든 뭐 개그맨이든 생명이 참 길기가 어렵죠. 네, 생명이 길기가 어렵고 사실 이제 그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탈선도 이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라기보단 젊은 나이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들도 더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6쪽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쪽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한국 대중문화가 강제 유입의 문화였다. 강제 유입의 문화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을 당하면서 모든 것, 그 30년 동안 모든 것이 흐트러졌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좀 청산을 했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식민지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자, 식민지 청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신탁 통치를 해서 또 외세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게 암살이었나? 이정재가 나중에 보면 그 이제 해방 정국에서 여전히 고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지식인이거든요. 지식인이니까 해방은 됐는데 저 관공서에게 부려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그야말로 고혈을 빼앗겼던 그런 백성들밖에 없고, 그러면 남는 건 누구죠? 일본 순사하던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식민지 청산이 안 됐어요. 그래 반민특위니.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사실은 여전히 식민지 청산이 안 된 상태로 ING예요. 단순하게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제징용 문제,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문제, 보상 문제를 떠나서 한국 사회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친일 명부를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문학가들이라든지 성각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초기에는 그 한일 저항을 하다가 이제 색깔이 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완용 여러분 처음에 절대로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항일 운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완용이. 그러다가 이제 그가 미래를 보는 시각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이제 그럼 난 그냥 이게 수긍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이제 친일파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친일파 후손들이 아직 땅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LH 사건이 크게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적도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일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좋으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강점을 하고 또 쌀 수탈해 가고 그러려고 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한국 대중문화의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고, 그럼 일제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서구의 그런 대중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그러니까 일본 문화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서양 세력의 압박은 받았지만 꽤 열었어요.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면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침탈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반도를 침탈하고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그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었죠. 네, 그래서 한국 대중문화 역사는 이제 결국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6쪽을 보시면 19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대표적인 민간신문이 창간되었고, 과거에는 이것도 다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민족 동아, 지금은 뭐 동아 조선 다 한심한 조중동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초기에는 다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미국의 콜롬비아사, 또 28년에는 빅터 등 외국 음반의 지사가 설립되었고, 1933년에는 한국인에 의해 오케라는 레코드사가 설립되기도 했어요. 이제 요때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근데 요때를 지나고 1940년, 45년 요때가 이제 민족 말살 정책